필요한 것 견딤이 같아요. 네. 저는 가장 부모의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무조건 천사고 아이들은 무조건 착해라는 또 그 생각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그 불안은 나를 어떻게 만드나요? 좋은 부모는 무능한 부모다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아이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는 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실 부모 마음속 깊이 있던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아이에게 요구되고 강요되고 했던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건강히 자라고 놀고 있는 저 아이를 그냥 그대로만 바라봐줘도 낫다. 그게 사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내가 필요한 것 견딤이 같아요. 네. 저는 가장 부모의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무능한 부모가 되려면 정말 많이 견뎌야 자기 자신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넘어졌을 때 빨리 일으켜주면 부모가 편해요. 얘가 우는 걸 안 봐도 되고 내가 덜 불안하잖아요. 애를 빨리. 근데 애가 그거를 내가 일으켜주면 2초면 가능할 걸 애가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 그걸 혼자 일어나서 털고 뭔가 처치를 하는 걸 보려고 지켜보고 그걸 견디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무능하셔야 된다는 게 내가 정말 널 좋아하고 널 예뻐하고 언제든 부르면 엄마는 옆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무능한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계속 안갚음을 하면서도 뭐 모든 생활 전반에 한국 사회가 집까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과 집까지 다 부모들이 해결을 해놓잖아요. 이게 아주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고통을 겪고 얘네들이 막 스스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거를 못 보는 게 아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능해져야 된다는 거는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훨씬 더 강인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 아프거나 고통을 겪는 거를 지켜보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진짜 주지 않아야 되는 상처는 되도록이면 주지 않으려면 그런 강인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면 그 무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지켜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방치까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경계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로 보면 네. 제가 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제가 저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어지니까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개입해야 될지 또 여기도 제가 사례로 썼지만 아이가 이제 왕따를 당한 그 잠깐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애가 보여요. 아 이건 조금 위험하네.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막 감정적으로 계속 지지고 볶고 할 때는 보통 근데 어머니들이 그 분간을 사실 잘 못하시는데 이게 엄마가 마음 안에 어떤 내적인 공간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잘 없고 불안이 너무 높고 이러면 이게 분별이 되게 어렵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면 가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해시켜서 막 친구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학원 달려가가지고 막 근데 이제 어쨌든 거리가 있어야 보이거든요. 거리가 좀 떨어져야 우리가 그게 조금 이렇게 감지되기도 하고 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혹은 그 접촉 이런 것들이 조금 자각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천사고 아이들은 무조건 착해라는 또 그 생각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일 때 제일 잔인하거든요. 막 우리 왜 막 잠자리 막 날개 막 찢고 막 개구리 막 배 터트리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어떤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거는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의 그 인간적인 본성 자체는 어떤 이런 그 기준이나 질서가 들어가기 전 어릴수록 훨씬 더 영악하고 영악하죠.
명확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교활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슬쩍 밀었는데 그쪽이 하고 확 했을 때 나는 선택적으로 내가 크게 받은 거를 더 강력하게 선택을 해서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그 부모가 객관적으로 이건 이랬기 때문에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는 막 억울해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선수용은 감정이 돼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감정은 무조건 수용할 때 행동은 제한하는 거. 네. 요게 딱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일단은 너 화났겠다. 그리고 아팠겠다. 너 이놈 새끼 아빠가 가서 저기 할까? 막 이제 아, 흥분도 하고 같이 흥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쁜 놈 새끼 막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만 해. 내가 가서 그러면 이제 안 갈 거래도 알긴 알겠지만 그래서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근데 그렇게 일단은 감정을 수용하고 애가 조금 이제 잦아지면 근데 네가 너도 그런 행동을 조금 했잖아. 이제 이렇게 그때 설명하면 애들이 받아들여요. 알아듣는데 보통 부모들이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생각 맞아. 때문에 네, 네. 설명을 먼저 하거든요. 음. 일단 애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 막 이치를 먼저 막 따져서 네. 너도 뭔가 했겠지. 이게 바른 교육이 아니라 사실 일단은 애들은 감정은 그래 설령 내 아이가 100%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감정적으로는 아이도 상한 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수용이 된 다음에 진정되고 나면 조금 명료하게 그런 얘기는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럼 그 친구도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리고 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본다던가. 네. 참 성숙한 부모야 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 말을 하고 나서 애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이 말을 하는데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7살인데 벌써 이제 아니 그냥 말을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여워.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네. 굉장히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가장 딱 한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내 편 이기를 바라는 게 네. 아이들의 욕구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이 그래도 네가 야, 진짜 바른 생각의 나이야, 아이고. 드리머는. 잘했어요. 감정을 먼저 잘했어. 받아주고 설명을 나중에 하라. 근데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와이프가 그러면 서운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내 편부터 들어야지.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남성들이 네. 그걸 제일 잘 못하는 게 아내들이 집에 와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부모도 그렇고 남편들도 보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자. 맞아요.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랬잖아. 근데 사실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 당신이 그럴 만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걸 뭔가 해결해서 어떤 걸 제시해줘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감정이 탈락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애가 형제나 자매나 있는데 싸울 때가 있잖아요. 나이 타우리 1살, 2살밖에 안 났을 때. 편을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맞아. 너무 어려울 때 네.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뭐 이렇게 되나? 둘이서 같이 싸울 때 네. 제 생각에는 그럴 땐 일단 찢어놔야 되고 어.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부모는 똑같이 공정하다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알아요 애들이. 그냥 우리가 공정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마음이 좀 더 기울어지는 쪽이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미운 쪽이 있거든요. 어떤 그 사건에 따라.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찢어놓고 각 방에 들어가서 각자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내가 엄마는 내 편을 또 들어주네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아이 쪽에서도 이런 걸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도 되게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서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태함, 사랑의 반대말이 나태함이다. 이런 느낌. 근데 이 말에도 또 자신이 좀 없어지는 느낌 받았어요. 부지런한 걸 잘못해서.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 제가 말하는 나태함이라는 건
사실 엄마들은 굉장히 헌신적이시잖아요. 막 집안일에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헌신도 필요는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나태함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아야 할 것을 이제 자꾸 안 보게 되는 거. 아이가 바라봐주길 원하는 시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가 뭔가 달라고 하면 더 주기 싫은 부모들도 감정적으로는 생기잖아요. 그 생활 안에서 끝까지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한마디를 끝까지 안 해주고 부모들이 그건 어쨌든 부모인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아이를 상대로 또 겨루기를 하는 지점이라 그 나태함이라는 거는 육체적이기보다는 물리적인 것이기보다는 그 집중이죠. 결국 아이에 대한 집중, 나에 대한 집중. 그래서 저는 그 나태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나태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잘 살피고 필요로 살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그죠.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행위가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선물해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자기를 돌보는 행위는 내가 나에게 물어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거죠. 나 자신한테 묻고 나 자신이 어떤지 또 살펴주고 물어주고 이런 과정들이요. 네. 그 저희가 그동안 배운 책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아, 넌 지금 어떠니?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질문이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한 몇 가지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 나에게 던졌으면 하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불안이시거든요. 네. 현실적인 불안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불안이 현실적인 불안으로 대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왜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그 불안은 나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 불안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상태로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불안이 가장 좀 주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그 불안과 좀 대화해 보시면 좋겠다. 네. 불안한 나와. 어떤 종류의 불안들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오시는 거는 내가 뭐 아이한테 너무 나쁜 엄마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남편과 관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감정 통제를 못 하겠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오긴 하시지만 사실 이게 그 진짜 불안의 원인이 그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정말 아주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결핍감들, 그게 애정일 수도 있고 존재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자기 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결핍이 너무 누적되고 아주 근본적으로 자리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쪽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냥 그 표면적인 어떤 사건들에 딱 달라붙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발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신체적인 증상, 몸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체 증상은 말되어지지 않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말이 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은데요. 그 내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린 병원에 가서 빨리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리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그러면 이 통증과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몸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을 유고를 이렇게 발굴하듯이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신비주의로 갈 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인간의 무의식을 밝히고 꿈을 맞아요.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걸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 공부를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건 과학하고는 사실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신분석도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과론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해서 증거를 찾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정말 그냥 사람은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걸 뭐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 영역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왜냐하면 그 상담실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네. 왜냐면 이 책에도 썼지만 본인들이 발견하고도 본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네.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다는 건 인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건 뭐 회피도 있지만 실제로 아닐 때는 에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몰랐는데 알아차려지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건 뭔가 동의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반응하는 지점이 있어서 정말 어렵기는 한데 너무 매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탐사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 무의식은 우리 어두운 부분, 악한 부분을 좀 탐사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착함보다는 훨씬 더 악마적인 게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그 독함, 사악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훨씬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무서운 영화 많이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방금 이렇게 검은 기운이 확 나면서 매력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착한 얘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악인이 나오고 또 그게 우리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매료되고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궁금하고 경악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가 더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네.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엄청 네. 인기가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쁜데 착함.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그 부부의 세계는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너무 잔잔하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제가 거꾸로 하셨어요. 이 부부의 세계가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절대적인 악인도 절대적인 피해자도 없는 사실 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실제적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본성적이다. 근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가 보기엔 좀 환타지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환타지죠. 네. 굉장히 환타지로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는 잔잔한 얘기가 아니고 훨씬 환상이에요. 근데 이건 막장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삶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장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끌리나 봐요. 이게 훨씬 더 현실과 가까우니까. 네, 오히려 더 사실 우리의 내면의 현실은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되게 많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왠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야. 그게 두려워서 진짜 상담 때 직면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근데 되게 막상 꺼내놓으면 되게 흥미진진한데 되게 두려워하지. 그거는 우리가 어떤 선함이나 그 착한 어떤 그 이미지에 자꾸 묶여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우리나라 섹시하죠. 사람들이 더 그럴까요? 좀 착해야 돼 아니면 가족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엄마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더 유교적이고 어쨌든 굉장히 가부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이라는 건 일종의 법적이라는 거죠. 남성적이기도 하지만 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좋고 나쁨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판단과 평가가 주어지면서 나쁜 거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고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의식 안에 너무 많이 이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민감하고 그래서 보면 그 사회 현상으로 전 그게 되게 확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잘 듣잖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일단 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민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그 어떤 그 가부장적인 질서에 되게 말 잘 듣는 아이들로 학생들로 키워진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의를 별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적인 것들 침해 당하는데도 그냥 기꺼이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게 맞다. 국가의 위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QR코드 것 같아요. 딱 찍고. 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박우란 작가님 진짜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개인적인 개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섹시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와. 섹시. 네, 착하게가 아니라 섹시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착하지 않은 것도 좀 담대하게 대면하면서 또 인정하고 좀 그러면 어떤가요? 섹시하게 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섹시하게 살고 싶으시면 강서구 마곡동에 피안. 책 통해서 아까 저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엄마다운 엄마? 그건 그냥 나다운 나여도 되는데 딸다운 딸, 엄마다운 엄마가 되려고 있지도 않은 그 상이 되려고 너무 애썼던 그런 마음들을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책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들은 사부자. 아빠의 돈을 먹고 자란다. 아들은 아빠의 돈을 먹고 자란다. 네. 출간되면 또 한 번 모시기로 하고 네.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섹시하게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